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한민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우리 교재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자,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개사무소를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강남구 내에서 이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그래서 강남구 내에서 옮깁니다. 이것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에서 그만하자. 광명시가 좋다 하니까 광명시로 옮기자.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로 중개사무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 형태 세 가지 형태를 일단 나눠서 검토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될게요.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 해서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불만이 없는 겁니다. 전국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과 결합했다. 즉 중개인이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요. 이 중개인은 업무지역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점이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휴업기간 중입니다.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중개사무소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개업공사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사무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공동사무소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공부를 한 적 있죠.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 만약에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사입니다.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로는 이전할 수 없죠. 일로.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빈 사무소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업공사의 사무소로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면 이전할 수 없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개업공사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이에요. 이거. 그럼 절차는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깁니다. 즉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다른 건물로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를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기한은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이전 신고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이전 신고한다. 그럼 이때 어디다 신고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했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제출할 서면은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거 등록증 재교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이에요. 재교부받아야 되니까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전한 중개사무소가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이었다. 그럼 이러한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체계약서 내는데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으면 그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같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사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해 신고가 들어간다. 그럼 등록증을 제기해 주는데 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은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7일 내 등록증을 제기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사무소가 이전했잖아요. 그럼 신고사항은 전부 다 이제 협회 통보사항이죠. 그래서 사무소가 옮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이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수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관할 안에서 이전 별로 문제 없네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 들어간다. 이 점 믿으시고 다음 등록관청 관할교 외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강남구에 있던 이 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등록관청 관할 밖으로 이전입니다. 그럼 절차는 중개사무소 이전을 먼저 하죠. 먼저 광명시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여기까지는 그럼 똑같아요.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물론 10일이겠죠. 10일이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즉 강남구청장에게 할 거냐? 광명시장에 할 거냐? 아니면 둘 다에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교 외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우리는 그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도 간 곳에다 한다. 간 곳에다. 그러면 광명시장에게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에게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줄여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신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강남구청장은 뭐라고 부르냐? 이자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자를 종전의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의 관할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간 곳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출할 서면은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고요.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들어갑니다. 그럼 7일 내 등록증을 재교부 이렇게 해주죠. 재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거 등록관청 관할교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완전히 사무소를 이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전의 등록관청에 내가 신고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를 다 보내 하고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전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이때 송부할 서류, 그러니까 서류 송부 절차가 있는데 송부할 서류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송부할 서류가 3가지가 그겁니다. 먼저 우리 기업공사의 호적이라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을 일단 송부를 해줘야 되고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있죠. 등록 신청 서류. 그래서 이거 뭐 실무격수증서본이라든가 부중관계증서 나중에 냈지만 이런 서류들 다 보내주죠.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자가 사무소를 여기 강남구에서 광명시로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명시로 도망간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도망간 걸 잡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우린 1년간에 상습적으로 위반행했어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행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내용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이 행정처분은 광명시장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겠어요? 종전에 등록관청이 하겠어요? 이전 후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위반행위를 했지만 행정처분 자체는 이전 후에서 이제 때리게 돼요. 여기서 서류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게 등록관청 관할구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를 행으로 기억합니다. 행.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서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 당연히 공인인수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협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 외지역으로 이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여기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일로 옮기는데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요. 이거는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별도로 보는데 분사무소 이전은 일단 절차가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 필증을 재교부를 해주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겠습니까? 물론 10일이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신고 관할이 어디냐 문제가 있죠. 짐작되시죠? 어딘지. 그래서 지금 여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한다는 점이죠.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이 점을.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이때 제출할 서류는 똑같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제 신고필증이겠죠, 이건. 그래서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역시 7일 내 이제 재교부를 해줍니다. 재교부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요, 통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협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데 분사무소에 대한 이전 신고를 종로구청장이 받았죠, 지금. 그러면 강남구청장이든 광명시장이든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이 이전 전 분사무소 소지지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분사무소 소지지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다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전 소지지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지관할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줍니다. 협회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에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해주는 것은 지체 없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고요? 10일 내에.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말하기 외의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 송부할 서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거나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 중에 뭐만 바뀌어요? 이거는 발행권자 다 똑같은데 사무소 소재지 위치만 바뀌죠. 그러니까 소재지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했건 분사무소를 이전했건 이때는 재교부가 원칙이에요. 재교부가 원칙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 아니에요? 교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소지를 변경 기재한 다음에 재교부하지 않고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어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 점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23회 때 기출문제가 실려있는데 50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요즘 이렇게 문제 유형이 OX형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씩. 그래서 물론 25회 때는 이걸 안 냈는데 최근 시험의 경향이 박스에 딱 넣어놓고 OX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이건 난이도 상급입니다. 자, 그럼 갑니다. 기억지문이에요. 개업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제가 지금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이전 후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지문 X. 다음 니은 지문입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그러므로 X죠. 다음 디귿입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이런 지문이 참 어려운 지문인데 문제를 꼼꼼히 안 읽으면 디귿 지문이 이제 맞는 걸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한 경우나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고 전제를 문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그러므로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X예요. 그래서 지문 3개가 모두 틀렸죠?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OX형을 문제를 내고 있는데 모두 틀린 경우가 또 나왔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까지 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시 의무로 들어갑니다. 51페이지. 자, 이 개시 의무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잦은 건 아니네요. 19회, 20회, 22회, 23회 때 출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그럼 양괄호 1번이 있죠?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긋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랬죠? 게시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이거. 그럼 이걸 밑줄을 왜 긋느냐? 게시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사예요. 그래서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사라는 점 이해를 일단 해둡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게시를 해줘야 돼요. 네 가지. 자, 그래서 이제 게시 의무 단순 암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걸라고 그랬으니까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에어컨 뒤에 숨겨둡니다. 그럼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 자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의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네 가지 게시해야 돼요.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요. 원본이냐 사본이냐 가끔 물어보는데요. 주의해야 할 때가 여기에 바로. 그래서 등록증 원본이다. 무등록업자들이 사본을 걸어놓고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사본이 아닙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셔야 된다. 분사무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원본이다. 원본을 게시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소속공사를 고용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소공사의 자격증 포함이에요.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소공의 자격증을 누가 게시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공사 게시해야 되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지 소공이 본인의 자격증을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이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개업공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아요. 이자가. 그래서 개업공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이게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거든요. 소공이 자격증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시고요. 다음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실비의 금액 한도 액표가 게시가 돼 있어야죠. 이게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보증관계 증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거는 사본인지 원본인지 이거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증관계 증서 원본을 게시를 많이 해놓죠. 그래서 공제증서, 보증보험 증서, 이게 공탁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액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보수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시 사항은 일단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거든요. 이건 게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법령에서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빼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 의무가 우리 법상은 없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 소득세법상은 게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상은 게시 의무가 없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있죠. 이것도 이제 게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암기하세요. 그냥 등, 자, 보, 그 다음에 수로 갑니다. 수수료율표, 보수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자, 보수다. 그러니까 게시는 등자, 보수. 이렇게 갑니다. 등자, 보수. 그리고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하나 해볼까요? 52페이지. 자, 그러면 22회 때 출제했던 점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소속공사의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그랬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사본 틀렸죠? 원본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소속공사의 공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소공의 자격증 게시는 우리 소공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업공사가 부담한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게시 의무를 다 봤고요. 이제 그 밑에 제4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 및 명칭 사칭 금지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컨설팅 같은 거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원래 명칭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규제를 못하고요. 개업공사에 대한 규제만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보겠습니다. 그 양괄호 1번이거든요.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사무소 명칭이란 말에 밑줄 그으십시오. 사무소 명칭이라면 밑줄 긋고 공인인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한 문자. 이거 여기에 밑줄.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그 말에 밑줄입니다. 그럼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죠.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됩니다. 자, 단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양도로 2번을 봅니다.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 그래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이건 간판을 얘기하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한다.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한 사용 의무인데 우리 개업공사는요. 그 사무소의 명칭이죠.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개업공사 중에 중개인이 계시죠. 그래서 중개인은 우리 공사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중개인은 이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라든가 법인인 개업공사는 둘 중에 하나를 다 쓸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법인도 공인사사무소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일지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쓸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자, 사무소 명칭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꼭 쓰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5개 광고문은 원래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 전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5개 광고문이라는 것은 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어요. 이때 이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명 글자 사이즈 정해졌어요. 그래서 간판은 가로형 간판이 있고 세로형 간판이 있고요. 돌출 간판이 있고 옥상 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주간판 정도에 쓰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간판에 전에는 그 사이즈가요. 세로 길이의 3분의 1 길이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과도한 규제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간판을 설치할 때는 실명을 쓰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간판에 전부 다 실명이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광고물, 5개 광고물 설치할 때 성명을 쓰라고 쓰니까 이게 간판 실명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 쓰라고 그랬지 성명을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정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쓰라는 얘기고 5개 광고물, 간판 설치할 때는 이렇게 실명을 꼭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적법 명칭인지 아닌지 잠깐 연습해 볼까요? 상호를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적법하죠.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어요. 이렇게 역시 적법하죠. 공사사무소 들어갔고요. 부동산 중개 들어갔으니까 적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민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어요. 적법하나요? 역시 적법하죠. 실명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어상일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적법하죠. 그러니까 실명을 넣던 안 넣던 이렇게 호박이나 대박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호에는 공사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박이나 대박으로 이제 상호를 정했는데 이거 간판을 설치한다.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는 이때는 실명을 써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한민호 이렇게 이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겠죠. 분사무소는 누구 성명? 책임자 성명입니다. 대표자 성명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무소 간판에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판 실명제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칭금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만약에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그럼 이것을 명칭사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럼 명칭사칭자 처벌을 기억해야 되죠. 명칭사칭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이죠. 이게. 그럼 이거 자격사칭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것을 자격사칭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 법상 사칭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지금 기억합니다. 자격사칭이 있고 명칭사칭이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자격이나 명칭을 사칭했습니다. 그럼 제재 똑같아요. 1-1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사칭자에선 1년에 1,000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쓰지 않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거나 그 다음에 5개 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아닌 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점 같이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위법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위법 간판이 발견되면 철거 명령을 낼 수 있거든요.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철거 명령권자가 누구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제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했습니다. 그럼 철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철거를 안 했다. 불이행했어요. 철거 명령을 불이행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이 있거든요. 행정대집행법이 있는데 그 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즉 등록관청이 대신 위법 간판을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을 개업공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와 명칭 사칭 금지 의무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24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53쪽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성명과 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으로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나요? 적법하지 않죠.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호박부동산이라든가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죠.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1번 질문 X. 사용 불가합니다. 2번.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무자격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이거 부동산 중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당연히. 다음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문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죠. 근데 아닌 자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1년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우리는 상당히 중히 다루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틈틈이 물어보죠, 아주. 다음 4번 질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는 겁니다. 대표자 성명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자 성명을 쓴다.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자, 참 이 법 이름을 바꿔서 지문을 틀리게 냈는데 행정대집행법이죠. 그래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대집행이니까 행정대집행법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우리가 많이 들어보거든요. 나중에 경매할 때. 경매근거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지요.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5절 중개사물의 표시광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해두시는데 자, 그럼 이제 표시광고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거든요. 표시라는 말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상품을 사면 상품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 내용, 주의사항, 뭐 제조일자 이런 거 써 있죠. 그래서 상품 자체 이렇게 나타낸 것을 홍보하는 것을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광고라는 것은 매체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매체라는 것은 신문이 있죠. 잡지도 있죠. 또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광고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시 광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양괄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예요. 53페이지. 양괄호 1번.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로 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딱 정해줬네요. 명시할 사항. 그래서 네 가지가 일단 명시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네 가지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네 가지는 왜? 오지선다얘기니까 문제가.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일단 광고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명칭이 나가야 된다. 상호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성명도 나가야 됩니다. 성명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다. 이건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닙니다.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다. 이게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연락처죠. 광고 기껏 했는데 연락처가 안 나가면 안 되겠죠. 연락처나. 그러니까 네 가지다. 명칭,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광고 실명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광고 실명제니까, 그러면 광고 실명제니까 일단 명칭 상호 나가야 되죠. 성명 나가야 되죠. 사무소 어디인지 나가야 되죠. 소재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연락처가 나가야 되죠. 그러면 명시할 사항 네 가지가 바로 이거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는 입법 예고할 때 이거 명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법을 확정을 하면서 이거 뺐죠. 그래서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할 사항 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반했어요. 그럼 이걸 위반하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명시할 사항, 광고하면서 중개사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 명시하지 아니하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백과다. 이건 백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표시 광고 금지예요. 아닌 자는. 그래서 이제 무등록업자라든가 또는 이제 이른바 이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에 정만 두고 이제 보조원호 고용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많이 흐리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래 이 규정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금지고요. 그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제재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1-1입니다. 1-1이 뭔지 아시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럼 정리. 우리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광고를 위반하면 뭐예요? 100만 원 과태료죠. 그런데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하면 1-1이에요. 똑같죠? 개업공사가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근데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뭐예요? 1-1입니다. 그래서 아닌 자는 1-1이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거기 스피드 체크 하나 더 보겠습니다. 54쪽.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OX, X입니다.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실명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가 광고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이제 그 사실상 사무소 관련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련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는 문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사무소 설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사무소 이전, 개시, 명칭,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을 출제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겸업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겸업은 지금 제목 옆에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모두 매번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겸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겸업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요,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슈퍼마켓을 다 할 수 있느냐, 문방구를 다 할 수 있느냐,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이 겸업이고, 이걸 이중소속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중소속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중소속과 겸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소속, 개업공사 등에게 전면 금지됐죠. 전면 금지됐고, 겸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겸업에 대한 문제는 개업공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고용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공사를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현재 우리 법이요, 이 겸업에 대한 태도가 개인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 완전히 태도가 틀립니다. 해서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 즉 개인인 개업공사란 말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를 말합니다. 이자에 대한 겸업과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서 이 법인인 개업공사는 특히 겸업에서는요, 시험에서 법인인 개업공사라면 중개법인만 얘기합니다. 특수법인은 일단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수법인 빼고. 그래서 중개법인을 얘기하죠. 그럼 현재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에서는 겸업 제한 규정이 우리 법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 있죠. 법인인 개업공사는 우리가 이제 이미 등록을 할 때 들어봤는데, 토탈 법인은 7가지 업무만 허용이 됐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왜 우리 법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실물을 보시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는요, 실물을 보게 되면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의 경우는 직원을 수십 명 구해갖고 대형화될 수 있죠.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겸업 제한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이상한 업무만 하더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납득되십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겸업의 범위가 누가 훨씬 더 넓다? 개인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지문이 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뜨면요, 이 지문은 일단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맞는 지문이다. 이거를. 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 점을 꼭 명심을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이건 참고입니다. 그럼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전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이게는. 그래서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매업.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 할 때 공부를 하는데,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금지가 돼 있고요. 매매업 같은 건 못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개인 계시잖아요. 중개인의 경우는 우리 개업공사한테 경공매 업무를 허용했지만 중개인한테는 허용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한 가지도 할 수 없죠. 이건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안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 있죠. 이런 분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영리행위 종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재적 한계도 있을 것이다.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지만.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겁니다. 그래서 내재 한계가 이거예요. 우리 개업공사가요,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A께서 열었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사무소를 열어놓고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소를 여신 개업공사 사무소를 열어놓고요. 본인은 회사에 나가버리고 그럼 의뢰인,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중개 업무를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고용인,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이것은 A가 이들한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불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나가시면 우리가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죠. 이걸 뭐라 해요? 갑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개업공사한테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등록증 대여로 추정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 못하면 이때는 등록증 대여로 처벌받고요.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론의 입장에선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하여 언제나 등록증 대여로 볼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시되 개업공사가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가는 거예요. 야간에만. 즉 야간 주차요나 야간 경비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낮에 근무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단 조건이 잠이 없어야 됩니다. 주간에 근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할 걸 보여요. 또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 5일은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나가더라도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뢰인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절대 대여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겸업을 고려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토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이건 저도 수긍을 합니다. 우린 전문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문 직업인답게 중개업에 종사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일단 맞는 걸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 제한인데 이건 중개 법인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의 업무입니다. 법인의 업무.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 법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는 이제 토탈 7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가 있다. 6가지 업무.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법인의 겸업이다. 그럼 이 법인은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임의사업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꼭 해야 되죠. 부수적으로 하든 주된 업무를 하든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6가지 겸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아주 잘 묻거든요. 그래서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입니다. 이 6가지 업무. 먼저 그게 뭐냐? 첫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그랬어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은 상가를 말하겠죠. 상가 등 이것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하여 우리 관리사무소 있죠? 그렇듯이 대신 관리를 해준 겁니다. 상가를 위임을 받아서 통째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하죠.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관리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받고 관리비 징수하고 청소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농업용 건축물입니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되느냐? 안 된다라고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2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만 관리 대행 가능하다. 조금 승화하기 힘든데 일단 우리 시험에 대비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주택 상가만 가능하다.
관리대행.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은 불가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상담업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컨설팅이죠, 이게. 그럼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니까 부동산 컨설팅을 말하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안 되는데, 그럼 직접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이거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개발업은 할 수가 없죠. 개발에 관한 상담까지만 가능해요. 상담까지만.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은 불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다름 아닌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부동산 124라든가 부동산 서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치킨집이죠. 그럼 치킨집,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거.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수 있다.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게. 그러면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야 되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없어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 상담 있잖아요.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는 일반인 대상으로 당연히 안 되고 공인중개사 대상도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네 번째 업무죠. 역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상가죠.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 대행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주택 상가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 분양 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행자 들어가는 거 있죠. 대행, 대행,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것은 그 대상이 뭐예요?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당연히 법인도요,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및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직접 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하는 건 불가다. 이것의 소개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이제 잘 묻는데 시험에서는요, 전체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와 법인의 겸업의 태도를 법인이 할 수 있는 걸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암기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사항은 일단 이 6가지는 그렇게 합니다. 관리대행 할 때 관, 그다음에 상담할 때 상, 프랜차이즈 할 때 요 차 있죠, 차. 그다음에 분양대행 할 때 분, 경공매 알선대리 경, 그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죠. 이사 관련 용역이죠, 이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그래서 관상, 차분, 경이. 그래서 관상에서 끊고, 차분에서 끊고, 경이. 이 문장은 한민호, 재관상, 차분해 보이죠? 차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이롭다 이 얘기예요. 관상, 차분, 경이. 이게 이제 겸업입니다. 그래서
관상차분 경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불가한 업무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수적인 내용. 그러면 이제 그 54페이지 양거로 1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양거로 1번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 6가지 업무 관련해서 이 6가지 업무는요, 중개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중개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가지 업무는 일단, 그래서 중개라는 것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물알선 기억나요? 그래서 물알선이라고 그랬고, 그 물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중개업이다. 그러면 이거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알선 대리 모두 알선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아니에요. 중개업도 안 됩니다. 또 주거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이 알선인데 주거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중개보수는 중개업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이거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알아서 받아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으니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6가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예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개인인 기업공사죠. 그러면 그 중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입니다. 이 6가지 업무 모두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는 겸업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6가지 업무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다만 우리 중개인은 5가지 업무는 가능하죠. 이 중에 뭐만 안 된다? 이거만 안 되는 거죠. 중개인은 그래서 이거 불가죠. 중개인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는 모두 할 수 있고요. 중개인은 요것만 안 되는 겁니다. 경공 말씀드리면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법인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 특수법인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고유목적 외에 고유사업 외에 중개업만 허용되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이거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임취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잘 물어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그 밑에 경공매 업무라고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제외입니다. 경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일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할 수 있다. 아시죠? 단,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경우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매, 법원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공매라는 것은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공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권리 분석이라는 업무는 이 부동산 낙찰을 봐서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현재 시세 얼마, 최저 매각가 얼마 낙찰 예상되고 얼마 수익이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명실공히 기업공사는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우리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은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인이 이걸 해버리면 중개인은 우리 법 위반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원래 이 업무는 변호사 업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은 상당히 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5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중개는 한 가지도 이걸 할 수 없고 다만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이것이 이제 우리 실무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는데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따라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등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이 알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등록 안 해도 되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또 공매 업무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이 알선 대리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주의하십시오. 그럼 지문을 만약에 이렇게 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할 때 등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모든 개업공사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중개는 불가죠.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세심한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작년도 문제 물론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55쪽.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 특수법인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토지 분양대행 불가죠? 불가합니다.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다음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직접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의 소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불가. 다음 3번.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이거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죠? 토지 분양대행 불가지만. 다음 4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게 지문을 구성할 수 없으면 그냥 제재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법인이 위반하면.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게 돼 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겸업을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고용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